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한국철강산업발전사 강좌를 맡은 배성만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일제 말 태평양 전쟁기 일제의 증산일변도 철강산업 육성 실태와 그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부터 12강까지 7개 주차에 걸쳐 해방 후 21세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철강산업 성장의 역사적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6번째 강의는 그중 독립국가 건설 후 시작 시점이었던 해방 후 1950년대 철강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정부가 철강산업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졌는지, 또 그 인식이 일제가 남기고 간 제철시설들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물러간 후 한반도에 남은 철강산업시설 중 대부분은 북한에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 시기 한반도 주력 제철소였던 미쓰비시의 겸이포 제철소와 일본 제철 청진제철소 등 일제가 설립한 대형 제철소가 대부분 북한에 있었습니다. 이들 제철소는 이후 북한 정권 수립 후 북한 철강산업의 주요 제철소로서 역할을 하였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 현재도 그 지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겸이포 제철소는 현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청진제철소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라는 명칭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남한에도 일제 시기 일본인에 의해 건설된 제철소가 존재했습니다.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소형 용광로 제철소로 고레가와 제철, 그리고 로터리 킬른이라고 불리는 소형 회전로를 통해 입철을 생산하는 가네가우치공업 인천제철소가 그것입니다. 이 두 제철소 모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저품위 철광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제 말에 건설되었습니다. 고레가와 제철과 가네가우치공업 인천제철소는 일제가 물러간 후 진주한 미군이 남한의 임시 통치를 위해 수립한 주한미군정에 의해 귀속재산으로 접수 관리되었고, 1948년 이승만 정권 수립 후 이관되어 국영체제 하에 들어갔습니다.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정부 수립 후 귀속재산 처리법이 마련되어 기본적으로 민간에 불화하여 민영화의 길을 걸었지만, 이들 제철소는 국영체제 하에 재가동을 모색합니다. 고레가와 제철은 삼화제철공사로, 가네가우치공업 인천공장은 대한중공업공사로 사명을 바꾸었습니다. 사실 제철소와 같은 중공업 계열의 공장들은 그것을 불화받아 경영할 민간 자본가 자체가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인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생긴 기술적 공백을 메우기 힘들었기 때문에 국영체제 하에 출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측면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제 시기 산업화가 가지는 식민성이 드러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이 주도하고 독점했으며 조선인 자본가나 기술자가 육성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줄곧 주장했던 자유시장 경제로의 복귀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그 주체가 되어야 할 민간 자본과 기술이 성장하지 않았음을 해방 후 한국 경제의 모습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본격화된 일제 식민지 공업화 과정에서 그 주체를 일본인이 사실상 독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패전으로 일제가 갑자기 물러간 상황에서 자본 기술 공백 자체가 매우 컸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식민지 공업화의 중심지가 북한이었으니 그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식민지 경제와
공업화 과정에서의 일본인에 의한 독점은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중화학공업 분야로 갈수록 이런 경향은 커졌습니다. 남한에 남은 2개의 제철소만 하더라도 모두 일본인이 경영한 회사로 고레카와 제철은 1930년대 말 조선에 진출한 광산업자, 인천제철소는 리켄콘체른이라는 일본 대기업 산업 집단의 진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일제시기 말로 갈수록 심화되는 식민지 경제 전반에 일본 경제에 대한 종속은 이런 상황을 보다 강화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강산업의 경우 이러한 경제와 산업 일반의 공통된 문제 외에 더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형 용광로 제철소인 고레카와 제철의 경우 20톤의 소규모 용광로에서 저품위 철광석과 유연탄이 아닌 무연탄을 원료와 연료로 하여 선철을 생산하는 방식이지만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생산된 선철의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생 독립국가의 철강산업 육성에서 고레카와 제철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제시기에도 성공하지 못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여 경제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노력도 물론 여기에 맞춰졌습니다. 가네가우치 공업 인천제철소는 미완송의 제철소였습니다. 동제철소의 제철 설비인 횡영 회전로는 저품위 철광석의 처리를 위해 개발한 것으로 상대적 소자본으로 빠른 건설이 가능하고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원료와 연료를 통해 대용고로 선철에 해당하는 입철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말 건설되면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자재 조달난에 의해 중간재인 입철을 가지고 강철을 생산하는 평로와 이렇게 만들어진 강철을 원료로 필요한 형태의 다양한 강재를 생산하는 아변설비는 갖추지 못한 채 패전을 맞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미완성인 평로와 아변설비를 우선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 모두는 겸이포나 청진제철소와 같은 대형 고로를 기반으로 하는 일관제철소가 대량의 철강재를 한 국가의 산업 전반에 필요한 만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 독립국가에서 일본이 남기고 간 소형 용광로나 회전로, 전기로 등을 통한 제철소를 구상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간단한 것입니다. 우선 현실적인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고품위 철광석과 연료탄인 유연탄은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제시기 일본 역시 동일한 조건이었으나 황해도의 고품위 철광석 그리고 무산 철광산 등의 빈강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만주의 유연탄에 의존하여 철강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남북 분단으로 재령, 은율 등의 황해도 철광산들과 함경도 무산 철광산은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만주 유연탄 역시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물러가면서 생긴 기술적 공백 역시 서구 선진 철강 국가에 의존해야 한다면 역시 동일하게 수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국내 기술자의 양성 역시 이들의 교육을 위해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자 초빙이 필요한 것은 차지하더라도 기술자로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에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대형 고로를 갖춘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가난한 신생 독립국가에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대형 고로 제철소인 관영 야하타 제철소 건설과 여기에 필요한 기술을 영국과 독일 등 서구에서 수입하는 비용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얻어낸
청나라 배상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 원조 자금에 눈길을 보냈지만 그 사용은 미국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가재정의 절반을 원조에 의존하는 지구상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웃나라에 값싼 철강을 수입하지 않고 거대한 종합제철소를 건설하는 것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인식의 차이는 포항제철 건설까지 20년이라는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포항제철 건설 자금 역시 미국이 아닌 일본의 이른바 청구권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매우 컸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갓 출범한 이승만 정권의 한국 정부는 철강산업 육성을 일본이 남기고 간 불완전한 제철소 2개를 완성하여 사용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19세기에 서구 선진 철강 국가들은 대형 고로 제철을 기반으로 하는 철강산업 육성의 길을 걸었고 일본 역시 앞서 보았듯이 철강 자립을 외치며 대형 고로 제철소들을 지속적으로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식민지에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한국 정부에게 그런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대형 고로를 갖춘 일관제철소의 건설이 자국 독립국의 산업화 토대로서의 철강산업 육성의 길임을 모른 것은 아니지만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새롭게 한국에 필요한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 역대 정부가 모두 지속적인 시도를 했지만 일본의 청구권 자금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할 때까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비협조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바라는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공업건설보다는 당장의 재정 적자를 메워서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소 냉전이 절정기에 있었던 1950년대까지는 그런 경향이 더욱 강했습니다. 1948년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즉시 철강산업 육성을 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정책의 가장 큰 목표를 자립경제 달성이라 천명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육성해야 하는 핵심 산업 중 하나를 철강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립경제는 전후 식민지에서 탈피한 신생 독립국들의 일반적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식민지를 경험한 신생 독립국 한국 또한 동일했으며 이승만 정권 수립 직후부터 천명되었던 것입니다. 1949년 4월 정부 기획처가 입안한 산업부흥 5개년 계획과 5개년 물동계획의 최종 목표도 자급자족 경제체제의 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 바로 시작한 것은 일제가 남기고 간 삼화제철공사와 대한중화국공사의 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재건 시도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